변명의 노래 전에 속된 마음을 해체시켜본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의 넙얏 15회 휴가철 여행지 추천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또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또 보내? 예. 아 원래는 한 주가 지난 게 아니라 2시간 정도 지났네. 예. 예. 저희가 몰아찍고 있습니다. 예, 몰아서 지금. 지난번에 그 어떤 게 판타스틱한 휴가철 여행지로서 두 군데에서 저기죠 후쿠시마랑 예. 그다음 51구역 했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또 자기소개 한마디씩 해주시고. 아이고 그렇네. 예. 아, 네. 저는 최 사장입니다. 네. 신자유주의 그리고 미스테리 어떤 진리와 가까이 있는 진실과 동일한 미스테리를 다루고 있는 최 사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방송 찍고 나서 지난주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 51구역 뭐 이런 미스터리들을 다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방송을 듣고 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예. 제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그래요? 예, 제 정체성은 최 사장의 안티 히어로였어. 곧 저한테 전도될 예, 거예요. 배트맨한테는 조커가 있고 이순신 장군한테는 허균이 있듯이 무슨 최 말이야? 사장한테는 제가 있습니다. 이순신 예. 허균이 뭐야? 어쨌든 알겠습니다. 최 사장의 미스터리와 몰라. 신자유주의를 제가 무찌르겠습니다. 죽창으로 깡쌤입니다. 아, 네네. 예. 네, 저는 과학과 기독교의 독실입니다. 네, 요즘 팬이 좀 많아지셨다고. 아, 뭐 그렇지도 않고요. 노도 어머니께서 부럽습니다. 아, 그렇죠. 팬이 많아졌었는데 계속 아까 당신이 임신했다고 저한테 그랬잖아. 예. 아, 참 이거 지난번 했던 거 한마디 덧붙이자면 여러분 후쿠시마 가셔도 여러분 헐크가 될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가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헐크가 방사능 때문에 오 진짜요? 된 거 아닌가요? 만화 주인공이잖아요. 네. 헐크. 방사능 아, 때문에 방사능 그냥 때문에서? 저는 그 무슨 박사가 약을 먹어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그치 기레나이든가요 그거는? 몰라. 네, 그렇습니다. 아니 다 몰라. 통편집 왜 아무도 몰라? 살리겠습니다. 바보야. 편집해 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김도희입니다. 끝. 네. 좀 짧아져. 점점. 야, 나중에는 점점. 안녕 그럴 것 같아. 장자를 공부하신 분이라서 길게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 장자를 예. 실천하시고. 예. 요새 네. 유행어도 만드셨더라고요. 꺼져. 슬프다. 주로 최 사장님한테. 그 방송할 때 잘 안 들리는데 예.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지 들립니다. 꺼져. 그렇군요. 꺼져. 작게 꺼져. 눕조리고 네. 있죠. 예. 제 면상에 대고 그래서 꺼지라고 하는데. 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일주일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아무 어떤 전시관 관련된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저희 카페랑 페이스북이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시고 네이버 카페랑 페이스북에서 JDNY 지대 너비앗 치시면은 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뭐 하지 그지? 우리 바로 들어가죠. 그 네네. 후쿠시마랑 51구역에 이어서 뭐 내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어떤 51구역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휴가지가 있을 것인가 과연 혼자 저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방탄조끼를 입고 가야 되네. 그러니까 블랙호크를 만나고. 이거 예. 누가 하시는 거죠? 아, 저는 사실 그 최 사장의 꾀임에 넘어가서 뭐? 미스테리스러운 여행 장소를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찾다가 제가 얼른 눈에 띈 게 그 우리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그 미스터리 뭐 다루는 책들 이런 거 가끔 보잖아요. 그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피라미드 미스터리 서클, 미스터리 서클. 뭐 저기 그런 거 몇 개 스톤헨지 이런 거 못지않게 나오는 게 모아이의 석상, 모아이 맞아요. 석상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서태지. 서태지 모아이 노래도 생각나네요. 그래서 그 모아이 석상들이 있는 이스터 섬을 한번 다뤄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막 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 세 번째인가요, 그렇죠? 지대 너비앗의 세 번째 여행지. 여행 추천지. 예. 이스터섬. 저는 상식적이다. 예, 제가 선택한 여행지가 제일 상식적이네. 비현실적일 줄 알았는데 멀쩡해. 내가 다 들어보니까 내가 제일 멀쩡한 거여서 참. 오케이.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그 위치부터 정보를 알려드리면은 이게 서울에서 한국에서 치면 약 13,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반대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칠레랑 한미 FTA 협정 맺으신 거 아시죠?
칠레, 네. 칠레면은 저기 아닌가요? 남미의 왼쪽에 그렇죠. 길게 붙어있는. 예, 길게 붙어 있는. 포도주가 유명한 예, 예. 곳이죠. 그 칠레 소속입니다. 그때 칠레랑 FTA 맺을 때 그 한국, 우리나라랑 가장 반대편에 있는 나라다. 기후가. 맞아. 그런 지구 얘기 반대편이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되도록 안 보게 그쪽 기후랑 완전히 반대니까. 그래서 이제 FTA 뭐 맺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칠레 소속에 된 섬이긴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정반대편에 있는 섬인데 그렇다고 또 칠레에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섬이. 소속은 칠레인데. 예, 소속은 지금 칠레 이스터 섬이 칠레의 한 19세기에 복속이 되는데 그렇지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칠레로부터 약 3,600km가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 감이 안 오죠. 예. 그래서 사실 그 지도로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이게 예. 위치가 사실 중요한데. 예,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호주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렇죠? 호주요? 예. 호주와 남아메리카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뻑 붙여 놓으면은 딱 조각이 맞아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움푹 패여 있고 호주가 볼록 튀어나와 있잖아. 그 사이에 사실은 근데 엄청난 남태평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이 굉장히 광활한 바다인데 그 거의 한가운데 있는 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섬이 되게 어이없게 있더라고. 그 예. 태평양 한가운데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폴리네시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 예, 네시아가 뭐 옷 소재 아니에요? 예. 폴리 아닌가요? 폴리에스터. 아, 폴리에스터요? 알겠어요. 그래서 폴리네시아 지역은 그 하와이 근처라고 하긴 너무 먼데 하와이에서부터 그 남쪽으로 그 호주와 뉴질랜드 그 남동쪽 쪽으로 쭉 쬐꼬만 화산섬들이 계속 찍혀 있습니다. 점처럼. 필리핀 말하는 건가요? 필리핀보다도 한참 동쪽이죠. 한참 동쪽. 예, 예.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집단들이죠. 예, 그러니까 하와이 남쪽으로 점들이 계속 찍히면서 남동쪽으로 쭉 이어집니다. 섬들이. 네네. 그 뉴칼레도니아, 뭐 피지는 많이 들어보셨죠? 얼굴에 피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놀러. 죄송합니다. 저런 드립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 건지 머리가 좋은 거 가끔 같아요. 신혼여행 가시는 분들이 피지라던가 사모아 제도 뭐 이런 데로 가시는데 그 지역을 폴리네시아 지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민족을 그 폴리네시아인들이라고 아예 부르는데요. 그 무수히 많은 섬들 가운데서도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도 한참 동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그 어떤 학자들은 인간이 여기에 갈 수 있는 섬 중에서 인류가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섬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섬이다. 라고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예. 근데 과정이 아니라 예. 실제지 뭐. 예, 실제로 그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이스터 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섬이 2,000km 떨어져 있고요. 2,000km면 사실 우리 감이 잘 안 오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가 2,000km인 거예요, 도대체? 그 서울 부산의 한 4배니까 서울 부산은 몇 킬로죠? 400km. 400km? 예, 400km, 450km 이 정도 5배 정도 나누나요? 예, 예. 직선 거리로는 서울 부산이 한 300 몇 킬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왔다 갔다. 훨씬 먼 거지. 엄청나게 먼 겁니다. 예, 굉장히 먼 거죠. 이 섬은 화산섬이고요. 그 약간 제주도 같은 지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지역은. 그래서 그 제주도에 있던 그 현무암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구멍이 뽕뽕 난 돌들로 가득 차 있는 화산섬이고 약 비교적 50만 년 전에 형성된 거니까 지구 전체 역사로 보면 굉장히 신생 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의 수심이 2,000m 가까운 데 있는 심해에서 솟아 올라가지고 위에 끄트머리만 살짝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상상된다. 예, 반도에 사는 우리들의 상상력을 굉장히 뛰어넘는 그런 섬인데, 이 지역은 유럽인들이 한 1722년에 처음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 네덜란드인 야콥 로게벤이라는 사람이 세척의 배를 끌고 가다가 발견을 했는데 그날 날짜가 마침 4월 5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부활절이죠. 그래서 이스터. 예, 그래서 이스터섬이 된 겁니다. 이스터섬. 왜? 부활절에 발견했으니까 난 지가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야. 왜 이스터요? 동방박사거예요? 이스터가 부활절이라는 뜻이니까 영어 사전 좀 찾아와. 이스터 에그 같은 거. 예, 맞아. 그거야. 나는 동쪽이라서 이스터인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저도 그건 줄 알았는데. 그 부활절에. 그래서 부활절에 발견해서 자기 마음대로 지은 거죠. 이스터섬이다. 그래서 원래 원주민들은 자기들 섬 이름을 라파누이라고 부릅니다. 라파누이. 어디서 들어봤죠? 이거 영화 제목이 있어요. 같은 제목으로 영화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90년대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라파누이. 라파뚜이 아니었어요? 그 영화는? 그건 라따뚜이. 음식. 라따뚜이. 라다뚜이. 라따뚜이. 이건 라파누이. 라파누이. 뭐 커다란 땅이라는 뜻인데 좀 역설적이게도 이 섬이 또 그 크지도 않아요. 얼마나인가요? 그 전체 면적이 170km 제곱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제주도 크기가 1,800 정도 되거든요. 평방 진짜 제곱평방. 조그마구나. 예, 예. 그러니까 제주도의 10분의 1 정도 크기고 제가 아, 봤을 때는 섬 거의 그 울릉도의 한 2배 정도 그 울릉도 수준밖에 2배? 안 됩니다. 예. 울릉도는 얼마나요? 서울만 한 게 울릉도가 한 70평방미터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절대 큰 섬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 이 섬이 거의 삼각형 모양인데 각 세 변이 한 2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차 아이고, 타고 돌면 짧네. 예, 차 타고 딱 돌면 한 2시간이면 충분히 돌죠. 60km면, 그러니까 예. 둘레가 60km네요. 예, 둘레가 다 합쳐도 60km. 우리 옛날에 행군할 때 40km 행군했으니까 갈 수 있는. 예, 굉장히 조그마한 섬이고 특징적인 게 이제 이 섬이 그 굉장히 조그마한 섬인데도 불구하고 유명해진 이유가 있죠. 서태지 모아이 때문에. 석상들. 아, 모아이 예, 때문이구나. 예. 서태지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예. 저 바보가. 모아이 석상들이라고 이게 굉장히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평균 4m에서 6m 정도가 되고 10m가 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 시내버스 크기가 한 3m 정도 되거든요. 위로? 예, 예, 예. 그걸 세 개. 예. 그러니까 아. 그거에 한 2배 정도 되는 크기 커다란 도라르방처럼 생긴 석상들이 막 놓여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거는. 총 개수가 몇 개 정도? 제가 알기로는 887개인가? 그렇게 많아요? 예, 예. 많은 거구나, 이게. 한두 개가 있으면은 아. 사람들이 미스터리라고 생각을 안 했을 왜? 텐데. 김도희 왜요? 아, 전 그 사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 뭐 10몇 개 서져 있는, 전 응. 그 자체로 그냥 미스터리인 줄 알았어요. 800개나 있는지 예, 몰랐어요. 887개인가로 제가 와, 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구나. 김도희님 맨날 했던 얘기 그거잖아요. 뭐예요? 그 이스터 섬에 있는 모아이 머리랑 그 끝이 어디 있냐면 영국의 스톤헨지 그 발가락이다. 그 그림을 하나로 봤어요. 이어져 있는 거 아니냐 맨날 지구 그랬었는데. 뚫고 그러게. 거인처럼. 아, 그 그림도 나 본 것 같은데 모아이가 그 대가리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만 그 네, 밑에 로봇처럼 땅이 그 몸체가 묻혀 있는 네네, 거야. 저도 땅 그 밑에. 그림을 봤어요. 그래서 발가락이 영국 스톤헨지다. 아, 재미로 한 얘기고요. 독실이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모아이 찾아보고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아, 또 그림을 한번 집중해서. 찾아보세요. 여러분들도 되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막 어떤 사진을 보니까 귀엽기도 한데 어떤 사진을 보니까 좀 약간 섬뜩하게 무섭기도 한. 그죠? 아. 이게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얼굴 쭉 있는 게 얼굴 크기가 한 3분의 1 전체 몸 길이에 그 정도 음. 되고요. 귀랑 코가 굉장히 길죠. 예. 그리고 원래는 이 눈이 지금은 아무것 그냥 돌로만 되어 있는데 원래 눈동자를 만들어서 끼웠대요. 아, 그래서 진짜? 예, 흰자랑 검은자의 그 장식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은 이제 다 없어진 상황인데 그게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탁 끼우면 원래 눈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빠밤 이렇게 움직이네. 예, 흰자 검은자까지 있어서 그 눈빛이 살짝 보면 좀 슬픕니다. 하늘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예, 약간 슬픈 그런 눈빛을 하고 있는 하늘 쪽을 보고 예, 있죠. 예, 예. 석상이 약 887개가 있고 이 하나의 무게가 12톤 정도 됩니다. 예. 그럼 독실이가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지? 독실을 따지면 거의 뭐 5개. 5개. 근데 아. 여기서는 제가 지금 찾아본 자리에서는 막 무게가 90톤이라고도 막 나오고. 큰 거, 네, 제일 큰 게 80톤 이상짜리가 있어요. 아주 큰 게 있더라고요. 아주 큰 게. 예. 아주 큰 게 그 정도 크기인 것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혹시 만들어진 이유가 있나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게 미스터리인 거죠. 사실은 처음 유럽인들이 왔을 때도 충격을 받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 이스터 섬의 문명 수준이 석기 문명, 신석기 수준입니다. 즉 금속을 쓸 줄 모릅니다. 바퀴도 없고 네. 심지어 문자조차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스터 섬 연구하는 게 힘든 게 문자 기록이 하나도 안 남아 있기 때문에 다 뭐 구전 전승에 의존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고고학적인 유적들을 발굴하면서 뭐 작은 석탄가루라든가 뭐 그때 당시 꽃가루 이런 걸 분석을 하면서 그 학자들이 역으로 추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원주민이 남아 있어요? 원주민들이 지금 남아 있죠. 예, 아직도 남아 있고 이 지역 이스터 섬이라는 지역의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라고 한다면 고립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겠지만 지리적인 위치 자체가 거의 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지구상의 땅 가운데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지. 예, 거의 뭐 가장 가까운 데까지 가는 데만도 2,000km, 3,000km가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비해서 크기는 또 굉장히 작죠. 사실 예. 그게 궁금한 거야. 예. 왜 도대체 어떻게 해서 거기서 사람이 살게 됐을까? 태평양 네, 한가운데. 맞아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누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아무리 항해 기술이 좋고 그래도 미치지 않고서 이 작은 섬이 육안으로는 식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보고 갔을 리가 있을까? 가장 가까운 섬에서부터도 거의 그렇죠. 몇천 킬로 떨어져 있기 2,000km 때문에. 그리고 깡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석기 그렇죠. 문화였다며. 예, 그 유럽인들이 들어갔을 때가 1700년대인데 예. 그때도 아직까지도 석기 시대였어요. 근데 어떻게 갔느냐는 거지. 어떻게 갔느냐? 이게 일단 첫 번째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는 미스테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이 고립돼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이 지역에 일단 자생적인 육상 동물이 없습니다. 아예. 진짜?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동물들은 다 외지인들이 가져왔던 뭐 닭이라던가 쥐, 토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들밖에 없어요. 그 지역에 자생적인 육상 동물은 없습니다. 당연하지. 태평양 한가운데 어떻게 동물이 있어, 그게. 그렇죠. 그놈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새, 뭐 물고기류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 종수 자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거미라든가 곤충 이런 것도 거의 없고 종류 자체가 얼마 안 되고 뭐 달팽이도 한 종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고립된 환경이라는 건 여기서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달팽이가 있다는 게 신기해. 이거 어떻게 갔어, 걔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좀 곤충이라든가 그러니까 예. 조류 같은 건 당연히 올 수가 있고 곤충 같은 거 어떻게 설명하냐면 보통 나무 둥지 같은 게 바다를 떠다니는 동안에 살아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진짜? 그래서 곤충도 보고 이게 재밌어요. 이게 파충류는 와요. 맞아, 파충류는 생존에 유리해요. 바닷물에 닿아도 죽지 않고. 걔 헤엄쳐 와요, 그러면? 아니, 바닷물에 닿아도 죽지 않고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안 쓰거든요. 그럼 한 날 이상 안 먹어도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서류 같은 경우에는 피부로도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서류가 바닷물에 닿으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양서류가 뭔가요? 개구리 같은 애들. 도롱뇽. 뭐야, 걔 파충류 아니었어? 아닙니다. 양서류입니다. 양서류랑 파충류가 뭐가 다른데? 심장 구조도 다르고 피부 호흡 구조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아무튼 그렇고 예. 포유류의 경우에는 또 정원 동물이잖아요. 그치. 그 포유류 같은 경우에도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렇게 고립된 곳을 보면은 보통 파충류가 많아요. 그렇구나. 저 무슨 섬이지? 갈라파고스인가? 그 맞아요. 그렇죠. 다윈이 갈라파고스 마찬가지입니다. 연구했던. 갈라파고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최상위층에 있어야 되는 게 포유류인데 포유류가 거기까지 올 수가 없는 그렇지. 거야. 중간에 다 죽어서. 예. 그래서 포유류가 쥐 몇 종류밖에 없고 거기는 파충류가 예. 최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간이 살면서 모아이를 깎아 넣었다. 그렇지. 그게 한두 개도 아니고 800 800개 넘는. 예,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이 지리적 그리고 자연 환경적으로도 고립되어 있지만 문화적으로도 심각하게 고립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기원 후 AD 400년 근처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네시아 사람들 그 하와이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누군가 생각하시면은 하와이나 이런 쪽 사람들 생각하시면 섬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예, 섬 사람들인데 약간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그리고 온몸에 문신하고 예, 약간 곱슬머리에다가 화나면 혓바닥 내밀고 아닌가요? 예, 그런 이미지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딱 그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아마 이쪽으로 이주해온 곳으로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이곳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나름대로 이제 이 지역이 그 풍족한 열대우림이 우거져 있었다고 그래요. 야자수들도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올 때 이미 닭이라던가 쥐 이런 것들을 식용 동물들을 가져온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지역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사육하면서 이제 지냈고 바나나라든가 고구마, 뭐 코코야자 뭐 이런 작물들을 재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밭작물들을 재배를 할 수가 있었고 이제 큰 카누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근처에서 고기도 잡고 그리고 뭐 아까 같이 가져왔던 그 폴리네시아 분들이 쥐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네. 식용쥐가 있대요. 그래요? 예,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섬의 멸망의 한 원인이 되는데. 쥐가? 예. 곡식을 먹어서. 예, 뭐 그런, 연관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 네. 식용쥐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그 AD 400년쯤에 왔잖아요. 근데 그 유럽인들이 들어오는 게 거의 1800년 근처거든요. 1722년에 처음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외부 접촉의 흔적이 없어요. 물론 누군가 왔을 수도 있는데 별다른 어떤 문화 교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는 400년에 왔는데 그 이후에 다시 오기에 여기 있다는 거를 우리 여기 있어요 알릴 방법도 없고 그렇죠. 예. 온 게 신기하지 진짜.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볼 때도 이 사람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이 지역 이스터 섬의 사람들의 언어는 AD 400년 이후에 더 이상 교류가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독자적인 노래고. 그 폴리네시아인들 언어랑은 또 특별한 달라진 관계가 거죠. 없는 거지. 예. 그 이후에 발전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류 역사상 어쩌면 가장 오랜 격리와 고립이 있었던 지역이다. 김씨 표류기나 뭐 이런 거.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아이도 그래서 만든 게 아닐까? 윌슨 같은 걸로. 윌슨. 맞아. 자기네끼리 있었으니까 사람은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일종의 네.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미스터리는 얘들이 여기에 어떻게 왔는가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한번 그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하면은 진짜 경악하는 것 같아요. 너무 멀어. 여기 어떻게 왔어? 싶은 정도로. 그 폴리네시아인들이 가지고 다녔던 배라고 하는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타고 다니는 뭐 그런 커다란 갤리언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갤리언이 뭐야? 커다란 배. 대항해 시대 같은 데 나오는. 콜럼버스가 타고 다녔던 그런 큰 배 있다. 완전 큰 거. 엄청나게 큰 배들. 그러니까 석기 시대에 그걸 만들 리는 없잖아. 그치? 그렇잖아. 다들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겠지. 그 유럽인들이 왔을 때 석기 시대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퇴보를 한 거죠, 다시. 그 전에는 그거보다는 퇴보한 흔적이 있긴 있습니다. 퇴보해갖고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여기 올 때 폴리네시아인들이 사용하는 배라고 하는 게 좀 카누 같은 거를 두 개 연결해갖고 안정적으로 하려고 카누 두 개를 작대기로 연결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그게 대항항에 그리고 그때 당시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이거예요. 방향 잡는 것도 문제고 통해서. 그리고 이게 이스터 섬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랐을 때는 과연 여기로 왜 가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섬이 되게 쬐꼬맣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예요. 그쵸. 예. 우연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어떻게 왔으며 또 왜 왔을까? 그 두 번째 미스터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아이 석상을 만들었을까? 이 커다란 그 4m에서 6m짜리 거대한 돌로 만든 이 석상들을 이 사람들이 석기 시대의 수준이니까 돌로 그걸 어떻게 조각을 했을까? 그지. 이게 또 미스터리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커다랗게 만든 모아이를 어떻게 운반했을까예요. 그게 모아이 공장 같은 곳이 이 섬의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진짜? 큰 채석장이 있어요. 거기에 아직 모아이가 만들다 만 모아이들이 막 누워있고 그래.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옮긴 거야. 근데 그 옮긴 거리가 약 10km 넘게 옮긴 것도 있습니다. 그 커다란 데 비하면 굴린 거겠지. 뭐. 걸어간 게 아닐까? 그거. 그래서 이런 미스터리들 때문에 이제 최 사장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피곤하지만 반짝이네. 약간 최 사장님이 좋아하는 그 미스터리 약간 거리가 있는 미스터리 같아요. 그렇지. 아니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외계인 문명설이 나왔어요. 그렇죠. 저 옛날에 봤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거에서 지금은 빨리 그걸로 연결시켜줘 빨리. 에리 폰 데니켄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폰 데니켄. 폰 데니켄 그 초고대 문명설 혹은 외계인 문명설의 그 처음 시초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그 얘기를 좀 체계적으로 신의 지문, 신의 전차 이것은 전개시킨 그런 학자도 아니고요. 원래 그 호텔 사업가인데 신들의 귀환이거든요. 그 작가로 활동을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신들의 전차라는 책을 써요. 맞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의 기본 논리는 이거예요. 그 피라미드라든가 뭐 그 스톤헨지 뭐 이런 모아이 석상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원시적인 석기들로 이런 정교하고 웅장한 걸 제작했을 리가 없다 이거야. 그죠. 그렇다면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가설은 뭐냐? 외계인이다. 외부에서 어떤 지적 존재가 어떤 외계인이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폰 데니켄이라는 사람 주장이고 그 이후에 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신의 지문이라고 해서 그레이엄 행콕이라는 또 맞아 다른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그 뭐 학자라고 불러주죠 일단. 왜 무시해? 이 양반은 이제 외계 문명까지는 안 가는데 이 사람은 기원전 1만 년 이전에 초고대 문명이 있었다. 굉장한 뛰어난 그 기술력, 과학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석 문명이 있었는데 그 문명이 급격하게 이제 빙하기가 찾아오고 뭐 지구 축이 약간 이제 틀어지면서 그 문명이 망하고 그 흔적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게 피라미드나 뭐 이런 것들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거석 문명.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압도적인 사람은 제카리아 시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외계 문명사를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각색을 합니다. 영화 속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 어떤 이 사람에 따르면 독수리가 또 웃을 것 같은데 그 태양계에 12번째 행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12번째 행성에 사는 외계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눈나키라고 합니다. 아눈나키는 이거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냐면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신들 이름이에요. 아, 그래? 예, 이 사람이 그래서 수메르 신화 가지고 이제 자기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이 아눈나키라는 외계인들이 수천 년 전에 문명을 전파하는데 지구에 내려와 가지고 인간을 복제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노예로 쓰려고. 근데 그 노예들이랑 자기 그 신들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나온 게 우리 인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흔히 초고대 문명설 혹은 그렇죠. 외계인 문명설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인터넷에 쭉 뜨는데 이런 어떤 근거 주장들의 핵심적인 근거는 이거예요. 그 고대 그 이런 원시적인 사회들을 봤을 때 무슨 과학 기술은커녕 철제 도구도 없고 뭐 바퀴도 그죠. 없고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이렇게 커다랗고 정교한 건축물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게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최 사장이 자꾸 저보고 이걸 파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이거였어. 무슨 뭐 나보고 고대 외계인들의 증거를 파보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고고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듬뿍듬뿍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거성 문명 관련돼가지고 초고대 문명 그때 왜 혹시 제가 막 푸마쿤푸 그거 막 같이 보자. 예. 혹시 그거는 보시나요? 예, 푸마쿤푸라고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푸마쿤푸입니다. 네, 푸마쿤푸.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사진이 뜰 텐데 연대 측정법에 의하면 14,000년 전 정도, 그렇죠. 예. 기원전 14,000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가 한 2,500 정도 잡고요. 수메르가 4,000 정도 잡는데 그거의 몇 배 전이잖아요. 그렇지, 예, 거의 빙하기 수준까지 거슬러 올라갔는데 그 보면 건축 기술이 굉장히 정교하긴 해요. 그렇지. 예, 굉장히 정교하긴 한데 자, 그러면 이제 모아이 석상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왜 푸마쿤푸를 넘어가려고? 푸마쿤푸를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찾아보기 알겠지만 예.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예. 그거 알아보면은 왜 우리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야, 그렇게 뭐 초고대 문명, 거성 문명이라는 게 어떻게 인간들이 뭐 옛날에 좀 정교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불가능해 보여. 굉장히 작은 홈을 아주 일정한 크기로 파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냥 옛날에 기술이 좋았네라고 얘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건 이제 최 사장의 어떤 그렇지. 미스테리. 푸마쿤푸 얘기한 건가요? 예, 푸마쿤푸.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 탄소 연대 측정했을 때 14,000년 전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14,000년 전에 이런 걸 만드는 거는 저도 딱 보고서 14,000년 전에 이런 걸 만들 수 있었을까? 그렇죠. 이게 놀랍다는 게 지금 같은 현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눈부신 문명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신뢰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핵실험 이후로 1950년대, 40년대 이후에 핵실험 이후로는 그 방사성 탄소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좀 그거의 신뢰를 잃어버린 부분들도 좀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샘플을 수집을 해갖고 정확하게 봐야지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탄소 연대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 방법론적인 측면은 사실은 이건 뭐 고고학 전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만큼 신빙성 있는 건 없는 거고 탄소 말고 뭐 다른 방법도 사용할 수 있을 너무 것이고. 그 방법론적인 고고학 전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을 꼭 푸마쿤푸에다가 맞춰가지고 문제가 있다. 뭐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샘플들을 통해서 지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뭐 죽은 지 뭐 50년, 60년밖에 안 됐는데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 기록에 남아 있고 근데 방사성 연대 측정해봤더니 뭐 400년 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더라라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들었는데 그게 100년에서 500년 단위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근데 10,000년 전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설명할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이라고 하는 거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51구역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그 증거는 51구역이 있다. 얘 누가 만들었을 거냐면은 그 지하에 살고 있던 가슴에서 레이저를 쏘는 걔들이 만들지 않았을까? 레이저로. 예. 근데 이런 그 초고대 문명설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은 이거예요. 이건 서구 중심주의다. 서양 너희들의 기술 수준만 우수한 거고 나머지 지역에 있었던 문명의 수준을 낮게 보는 거 아니냐. 이게 가장 강력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엔 이미 전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미개하고 원시한 놈들이야. 그러니까 니들 스스로 이걸 만들었을 리가 없어. 야, 이걸 삼축돼 있는 겁니다. 과한 방법으로 이걸 비판해. 야, 자, 그래서 잠깐만. 예. 조용히 좀 하자. 예, 알겠습니다. 예. 흥분했어, 사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죄송한데 이거 올해 토론하면 우리 언제 한번 다룰까?
따로 떼서 그거 하지 말래. 다음으로 미루지 말래. 오늘 끝내. 예, 오늘 끝내는데 자 그러면 아까 자기는 다음에 꼭 한다고 그래놓고서 자기 미스터리 모아의 할 때. 석상으로 돌아옵시다. 이 사람들이 예, 예. 여기 어떻게 도착했을까?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그 고고학자들은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폴리네시아인들의 항해 기술 수준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들의 어떤 건조 기술이라든가 배를 뭐 뗏목 수준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그때 그 굉장히 오랜 전에 30m, 뭐 40m짜리 대형 카누 제작 기술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달 이상의 식량이라든가 어떤 작물 같은 거 보관도 가능하고 그럼 항해는 어떻게 하느냐, 방향은 어떻게, 방향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미 해와 그 막대기 정도만 있으면 낮에는 모든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하냐? 별자리를 갖다가 거의 외워요. 이거는 추론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폴리네시아 지역의 그 주민들을 관찰을 해보면 별자리의 그 미세한 계절마다의 그 변화나 이런 걸 갖다가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방향을 완벽하게 잡아가는 거예요. 방향은 잡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실제로 한 사람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 기억이 잘 안 나, 가물가물한데 네덜란드 사람이긴 했는데 그 영화로 있어요. 콘티키인가? 콘티키란 영화로 있는데 이 사람이 비판한 거야. 어떻게 비판했냐면은 그 폴리네시아인들이 온 게 아니고 남미 사람들이 갔을 거다를 실험하기 위해서 반대로 사람들이 10명 정도의 사람들 정말로 그 당시 뗏목처럼 만들어가지고 출발해요. 다 미쳤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성공해. 거기 도달해.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그 얘기한 게 또 그 여러 가지 논란 중에 하나인데 원래 이 이스터 섬의 주민들이 남아메리카에서 왔다 하는 학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문화 인류학적인 증거로 볼 때 전혀 남아메리카랑 유사성이 없습니다. 인종적으로나 DNA, 언어, 뭐 문화 예술 작품 같은 걸 봤을 때는 전혀 유사성이 없고 폴리네시아가 100%예요. 100%다. 예, 100%예요. 그럼 걔네 콘티키 걔네는 허수고한 거네? 어쨌든 뭐 실험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뭐 마찬가지로 폴리네시아에서 갈 수 있는 방법들도 학자들이 여러 번 실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뭐 그 사람들의 항해 기술로도 뭐 1000km, 2000km 가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방향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있는 걸 몰랐는데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모르고 그냥 가다가 그렇죠. 우연히 잡힌 된 거겠지. 그래서 그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그 적당한 바람 때만 잘 맞추면은 하루에 한 200km 가는 거는 일이 아니 문제가 안 된대요. 그때 당시 기술 수준으로도. 그럼 열흘에서 한 그럼 보름 뭐, 정도면 뭐 많이 걸려 한 보름 이틀 뭐 한 달 이 정도면은 도착이 가능은 한 거죠. 근데 독실이가 방금 얘기했던 근데 것처럼 문제는 거기에 그 조그마한 섬이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결과론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거기 있으니까 갔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왜 갔느냐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 아까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추방당한 게 아닐까. 그래서 그네들은 그냥 간 거야. 그냥 거기 뭐 섬이 있는 걸 알고 거기서 우리가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뭐 섬이 있겠지. 있으면 사는 거고 없으면 죽는 거야. 근데 사실 실제로 그렇게 추방 많이 당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그 미국이나 호주 거기서도 다 이제 도망간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 유럽에서 정치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사람들, 아니면 범죄자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이제 기존 사회의 환멸을 느꼈던 사람들이 간 건데, 이쪽 이스터 섬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정이 돼요. 그쪽 전승에 따르면 최초의 정착민 이름이 호투마투아예요. 호투마투아. 근데 이 사람이 부족 간의 전쟁에서 참패한 다음에 그 자기 식솔들과 패거리들을 이끌고 저 서쪽, 그러니까 폴리네시아 지역에서 동쪽 이스터 섬으로 도망왔다 하는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도 실제로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뭐 아니면 뭐 자연재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정치 권력 투쟁에서 밀려났을 수도 있고, 뭐 범죄인들일 수도 있고요. 있는 데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 잔뜩 그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떠나왔는데, 그러면 이 이스터 섬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는 그래요. 왜냐면 아무리 멀리서 육안으로 섬이 식별이 불가능해도 섬이 있으면 반드시 그 근처에 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의 위치라든가, 또 섬이 있으면은 그 근처가 그 물결 때문에 살짝 빛난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저 그 구름의 위치 이런 것들 가지고 판별은 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은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새를 보고 간 거예요. 더 심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여기서 추방당하는 사람이 딱 한 팀이었고 그 팀이 모아이선을 발견했다는 게 아니라 전쟁이 날 때마다 추방당하겠지. 그래서 수백 커플, 수백 팀 이상이 추방을 다 했고 대부분이 죽었겠죠. 그러다가 여기 이렇게 간 사람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여러 팀이 갔을 수도 있고 한 1000팀 보내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진짜로. 왜냐면 그 이후에 도착한 흔적이 없으니까 별로.
굉장히 희귀한 사건인 건 맞습니다. 거기에 그러네요. 정착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두 번째 미스테리는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모아이들을. 그 모아이를 제작하는 장소가 아까 있다고 그랬죠. 그 섬 한가운데 채석장이 있어요. 이게 응회암이라고 불리는 어떤 뭐라고 합니까? 화산암? 현무암질 네, 뭐 그런 질의 거네요. 네, 화산재가 뭉쳐져서 만든 암석들인데 이 채석장 이름이 또 라노라라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모아이들을 집단으로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공장이야, 모아이 공장. 그래서 그 공장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장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장인들이 나름대로 그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유지했고, 예, 그런 흔적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이게 겉에 응회암이라는 그 암석의 성질이 겉부분은 굉장히 딱딱해요. 그러니까 이게 화산재가 갑자기 굳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네요. 근데 이게 그 겉부분은 비바람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막 곡괭이로 찍어도 이제 손상이 안 갈 정도로 나름대로 이제 견고한데 그 표면 속에 돌의 표면 안은 거의 분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마르면 또 딱딱해지고. 예. 비바람에 노출돼서 이렇게 된 부분은 딱딱한데 그 속에 있는 지금 그러니까 바나나 껍질, 바나나를 생각을 해보면 바나나 같은 거야. 바나나 껍질은 좀 딱딱한데 그 안에 거는 물렁물렁하잖아.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상 가서 해보면 되게 쉽대요. 그 돌 자르는 게 그 몇 개의 그 뾰족한 현무암 재질의 돌 정도만 가지고 이렇게 쿡쿡쿡 찍으면은 이게 깨진다는 거야. 정말로? 예. 그 실제로 실험해본 결과에 따르면 한 6명의 남자가 그 석상 한 4m짜리 큰 틀을 하나 이제 큰 틀만 떠내는 거예요. 한 3일 정도면 크게 자르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 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한 1년에 하나 정도는 한 6명이 붙어서 만들면 1년에 하나 이상은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라고 계산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매년 그냥 하나씩 만들었으면 됐다? 예. 그러면 또 하나의 미스터리는 이걸 왜 만들었을까 하는 거죠. 왜 900개나 만들었을까? 미학적 측면에서. 왜 만들었을까? 종교적인 것도 있었을 거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일단 그 독실님께서 말씀하셨던 종교적인 이유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게 모아이 석성들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라고 현지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건 무슨 신적인 존재 이런 건 아니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살아생전에 높은 지위를 누렸던 조상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뭐 정치인들, 무사들 아니면 뭐 유명했던 뭐 상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 나갔던 사람들이야. 셀러브리티들을 갖다가 형상화한, 물건들, 석상들이고. 왜 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 조상님들이 석상에 어떤 영적인 힘이 깃들어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을 이 사람들은 마나라고 그러죠. 폴리네시아 지역에. 마나, 게임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예. 파란색 포션을 먹으면. 맞아요. 그 마나라는 영적인 힘이 깃들여 있어서 이걸 많이 지어놓으면은 이게 후손들의 삶에, 그러니까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우리 기복신앙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랑 우리도 굉장히 똑같죠. 조상신을 모시는데 그 조상을 잘 모시면은 이게 우리 후손들한테도 그러니까 영향을 미친다, 좋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도 부자들은 비석 같은 거 굉장히 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공분도 크게 하고. 예. 지금 또 정확하게 얘기한 게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지었을까? 그 이유를 지금 이렇게 그 독실이가 말했던 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봉분? 그 지역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잘 나가던 사람들끼리 서로 일종의 경쟁을 하는 겁니다. 즉 모아이가 크고 더 멋있고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가문이거나 부족일수록 가오가 사는 거야. 가오가. 일종의 가오입니다. 이거는. 뭔가 이게 이해가 딱 된다. 그렇죠. 그렇네. 그래서 마치 한국 사람들이 커다란 묘지라든가 봉분을 세운 다음에 우리 조상님이 이렇게 훌륭했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가문의 선산이 그렇죠. 이렇게 이렇다. 우리 가문에 옛날에 시조가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을 기리는 사당 또 이렇게 멋있게 꾸며놨어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잖아요. 딱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지역에 힘 좀 쓰는 가문들이 아니면 그 힘 좀 쓰는 부족들이 석상 짓기 경쟁 의식 같은 게 있었던 거야. 이번에 누구네 석상 봤어? 유행이 또 장난 아니던데? 괜찮다. 아방가르드적인 아방가르드적인. 그럼 석상 모습도 조금씩 다 똑같아 보이지만 조금씩 다 달라요. 표정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포즈도 살짝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나름대로의 경쟁 의식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모아이 석상을 만든 또 다른 이유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놀이
위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이거 석상 만들고 막 나르고 이런 게 이거 왜 만들지? 이렇게 힘든 거를 완전 육체 노동 노가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좁은 섬에서 딱히 할 게 없습니다. 딱히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구마라든가 바나나 같은 작물들이 노동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작물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며칠 일 안 해도 1년 동안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아마존의 눈물인가 그런 거 봤었는데 너무 풍요로운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게 사실 별로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그냥 아무것도 그냥 그 날카로운 조개 가지고서 그 어린애들의 그 종아리를 막 긁어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걸 피를 내.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인간한테 뭐가 필요한 거냐면 어떤 어느 정도의 고통이나 스트레스나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던 거예요. 근데 모아이도 그걸 만들어내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풍요로우면 오히려 전쟁 같은 게 날 수도 있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모르겠네. 그런 사례도 제가 본 것 같아요. 전쟁을 일종의 게임 형태로 해요. 그러니까. 예. 스포츠 형태로 하고. 정말 막 죽이는 게 아니라. 예,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예, 부족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전쟁 워게임을 한 다음에 또 회식을 하겠죠. 건한 예, 그렇죠. 진 사람 잡아먹고. 그런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 모아이 석상을 만들고 이렇게 운반하고 이런 게 일종의 축제였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석상을 나르려면 일단 장정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동네에서 힘 좀 쓰는 애들 다 불렀겠지, 그치? 그럼 다 모여 있으면은 여자분들은 뭐 하겠습니까? 이제 응원하고 응원하고 음식 만들고 여자들이 막 나와서 막 응원하는 거야. 그럼 또 이제 남자애들은 또 우쭐해가지고 한번 잘 보일까 하면서 한번 힘 한번 써주고 근육 한번 보여주고 그러면서 주변에서 또 쿵짝쿵짝 음악이 이제 연주가 되겠죠. 댄스 음악이 쿵짝쿵짝 그리고 저번에 그 선생님이 보여줬을 때 모아이가 걸어가는 거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이따 얘기할 건데. 이따 나와요. 예. 음악도 있었을 거고 막 춤추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끝나고 나면 술과 고기 파티가 있었겠죠.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고기는 없다며. 고기 있지. 닭고기랑. 닭고기. 토끼랑. 쥐고기. 쥐고기도 있고. 예. 물고기 요리도 있으니까. 어쨌든, 일종의 축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다 설명은 되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그럼 이거 제형 미스터리는 사실 어떻게 운반했을까야? 그지. 10km 넘게 운반을 해야 되는데, 예상 시나리오가 한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눕혀서 이동했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바닥에 나무 깔고 바닥에다가 나무를 쭉 깔아요. 롤러처럼. 그리고 그게 잘 안 굴러가니까 거기에다 으깬 감자 같은 걸 바닥에 또 깔아. 윤활유입니다, 일종의. 어이구. 정말 풍요로우니까. 그리고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틀을 짜 가지고 모아이 석상이 썰매처럼 태웁니다. 그 쭉 끌고 가는 거야. 예. 근데 이 방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밑에 그 마찰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한 20톤 넘는 돌들이니까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했던 게 대안으로 지금 그 학자들이 모색하고 있는 방법이 아까 최 사장이 말씀했던 듯이 걸어가는 거예요. 기록에 이렇게 남아있다면서요? 예, 기록에도 그렇게 남아있어요. 모아이 석상들이 만들어지자마자 현장으로 걸어갔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실험을 하기 전에 이제 또 미스터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싶었겠지. 외인이요. 누나를 딱 끼우면 갑자기 딱 눈에 빛이 나오면서 딱 걷고 움직이는. 자기가 땅 파가지고 딱 들어가면 우리 덮어주면 되고. 그래서 그 두 팀이 크게 두 팀으로 나눠져가지고 머리 쪽에다 밧줄을 양쪽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기울이면은 한쪽 팀이 앞으로 당기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이 엉덩이만으로 앞으로 걸어가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다리를 안 쓰고 엉덩이만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한쪽 뒤뚱거리면서 네. 그 방식을 재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도 근데 그냥 하는 건 아니고 밑에다가 뭐 나무로 보조제 같은 걸 깔아요. 깔고 나서 해봤던 실제로 이것도 실험을 다 해봅니다. 고고학자들이 재현을 해봤더니 뭐 충분히 뭐 그 많은 거리를 크게 많은 사람이 없어도 한 16명만 달라붙어도 몇 미터씩 움직일 수가 있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사실 저는 저 얘기를 들은 다음에 얼토당토하는 얘기 하는구만 하고서 있었는데 깡 선생인가? 깡 선생이 보여주시죠. 예. 동영상도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니까 진짜 걸어가. 진짜 걸어가는 것 같아요. 뒤뚱뒤뚱 하면서. 근데 약간 이 가설도 문제는 있는데 이제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을 어떻게 하냐. 그것도 문제긴 합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뭐 길이 푹 패일 수도 있잖아. 이런 거 어떻게 갔느냐. 사실 이거는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된 가설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 길이 어느 정도 포장하는 흔적도 있고 뭐 바다로 이동했다 이런 흔적들도 있긴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거 해결을 못했어요. 지금 이게 참 좋은 것 같은 게 그렇게 실험을 이렇게 뒤뚱거리면서 걷는 실험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건 정말 미스테리다. 이건 외계인의 증거가 틀림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를 탐구하는 과정에 이런 것들이 밝혀지잖아요. 이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흥민 떨어지네. 뭡니까 이게? 외계인이 나오고 51구역 나와야지. 그러니까.
로스웰에 추락한 외계인들이 있는데 딱 문 열었더니 모아이들이 내리는 거야. 딱.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그런 것도 아쉽네요. 지금 방금 전에 보니까 폴리네시아인들이 사용했던 카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격이 있어가지고 안전하게 만드는 안정화를 시키는데 그게 대항해 시대 유럽인들의 배보다 카누 자체가 더 컸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정말 이런 잘 안 가먹고 사는 된다니까. 미개인들이 우리보다 배를 더 잘 만들다니 그러면서 이렇게 빡쳐있다고. 그냥 폴리네시아 사람들은 갈 데가 바다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결론 났네요. 예. 응? 뭐 더 팔 필요도 없겠다. 그래서 마지막 사실 수수께끼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쇠퇴하거든요, 문명이. 맞아. 예,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쇠퇴했을까? 뭐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외계인들이 떠났다. 그렇지. 모를 수 있지. 모아이로 불러서 온 거야. 데리고 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사를 이제 역으로 추적을 해보면은 모아이가 건립이 된 순간은 한 기원 후 1000년부터 10세기경부터 막 해서 15세기 전까지 거의 전성기였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갑자기 1700년대쯤부터 석상들이 파괴된 흔적이 보여요. 그러니까 파괴됐다는 게 원래는 서 있었던 걸 갖다가 잡아뜨린 다음에 목을 자르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런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목을 어떻게 잘라? 그 석상이니까 그냥 퍽 쳐갖고 1년 깨버리는 동안 거죠. 잘라? 아니 뭐 아까 급해. 3년 만든댔잖아요. 근데 퍽 잘릴 그런 크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 파갖고 만드는 게 해갔지. 3일인데 자르는 것도 뭐 장정들이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커다란 전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구비문학 전승에서도 전쟁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전쟁을 심지어는 석상을 쓰러뜨리는 전쟁이었다. 조상신을 쓰러뜨리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도 전쟁이 굉장히 일상화되고 이거를 모아이 석상을 쓰러뜨린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이긴 가문이 저쪽을 짓밟았다는 뜻이겠죠. 내가 이겼다. 너넨 내가 승리의 표시로 이걸 뿌개버리는 거겠지. 예, 그런 흔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과연 이게 왜 그랬을까를 갖다가 왜 단군목 치는 것처럼. 예, 그런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 또 미개한 걸 따지자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어떤 그 영산 같은 데다가 말뚝 박잖아요. 생각해보면 그게 더 미개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어떤 승리의 표시로 이거를 다 그 석상들을 무너뜨리는데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오히려 우리 현대 사회에 유의미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삼림 파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처음 이 사람들이 폴리네시아인들이 여기 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울창한 야자수 숲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1700년대쯤 유럽인들이 갔을 때는 없다는 거예요, 나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풀로만 이루어져 있는. 나무 2m 이상 되는 게 없었대. 왜 그랬을까? 삼림 파괴의 원인은 이겁니다. 인구가 급증하면서 당연히 건축을 위한 나무라든가 땔감용 나무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겠죠. 거기에다가 대규모 선박도를 제조할 때도 나무가 필요하고 또 석상을 운반할 때도 나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석상을 없앴습니다. 예, 그런 분석도 있어요. 이거 나무 배 가지고 석상 만들어놨는데 이놈의 조상신 이 새끼들이 이거 도와주지도 않고 이거 뭐냐? 그런 석상에 대한 증오심 이런 것도 있었다고 분석을 하고 아까 쥐 얘기를 잠깐 했는데 식용쥐로 들어온 놈들이 이놈들이 야자수 열매를 막 갉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씨앗이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씨앗이 있으면 자라는데 씨앗까지도.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지역은 철저하게 고립되고 폐쇄된 환경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되는 자원의 속도가 재생되는 나무 양을 압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있었다. 예. 그러다가 보니까 숲이 파괴되면서 심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숲이 사라지니까 숲의 나무 뿌리들이 흙을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야. 즉 비옥한 토양이 다 사라집니다. 또 나무 뿌리들이 물을 흡수하고 있죠. 근데 그게 또 사라지는 겁니다. 물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은 그때 당시에 유럽인들이 처음 갔을 때 시냇물 이런 게 없었다고 그래요, 거의. 거기가 화산 지형이다가 보니까 물이 바로 땅속으로 스며들어요. 그 지역은. 근데 숲이 있었을 때는 그나마 물을 잡아줬는데 그것까지 없어진 거야. 거기다가 나무가 없어지니까 배도 못 만듭니다. 고기 잡으러 갈 수도 없죠. 그러면서 대규모 식량 부족 사태가 나타났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성기 때는 거의 인구수가 1만에서 2만 정도로 추정은 하고 있는데 그 유럽인들이 1700년대 이후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2000명 수준으로 떨어져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여러 부족들끼리 모아이 석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는 체계가 있었는데 그게 이 식량 부족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가 된 거죠. 서로 죽이고 깨부시고 약탈하고
그러면서 신앙 체계도 완벽하게 바뀌는데 여기 또 재밌는 게 그 기존에는 일단 조상신을 모시는 체계였다면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전장이 일상화되면서 그 무사계급들, 전사계급들이 이제 그 권력을 잡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신앙도 바뀌어요. 유일신으로 바뀝니다. 유일신. 그래요? 야, 유일신 독특한데? 창조주 마케마케를 섬기는 유일신 사상으로 바뀌면서 종교 전통도 완전히 바뀌죠. 예, 그래서 그 1800년대쯤 가면은 이분들이 이제 심각하게 피해를 입기 시작하는 건 사실은 유럽인들 때문이에요. 2000명 정도 남아 있었는데 그나마도 그 인구마저도 노예 상인들한테 1862년, 64년 이쯤에 대거 학살당하고 납치됩니다. 그래서 그게 끝났을 때 한 1872년에 인구가 한 100여 명밖에 안 남는 그런 심각한 피해가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많이 원주민분들도 많이 이렇게 그 이제 숫자가 좀 늘어나고 그 칠레에서 많이 또 넘어왔습니다. 외지인들이. 그래서 지금 인구가 꽤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죠. 그렇구만. 근데 이렇게 그 고립된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용어를 쓰자면 유전자 풀이 다양하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유전병 걸리지.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감자가 아니라 아까 쥐 같은 경우에도 수백 마리를 들여오진 않잖아요. 네. 많이 들여와봐야 뭐 한 20마리, 30마리라 한다면 다 자손이 그 뇌물이 그 밥인 거고 감자 같은 경우에도 한두 종류만 들여왔겠죠. 그러면은 어떤 병이 하나가 돌기 시작하면은 싹 다 죽습니다. 맞아요. 다양성이 중요한데 다양성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아마 유럽인들이 학살한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지만 그와 동시에 아마 전염병도 맞아요. 같이 옮겼을 가능성도 높고. 예. 그러니까 이 이스터 섬의 사례가 어떻게 보면은 고립되어 있는 생태계에 대한 굉장히 좋은 연구 사례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많은 경제학자들이라든가 이게 총균쇠 제러미 다이아몬드의 거기도 나오는 사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생태계 안에서 인간들의 어떤 탐욕스러운 경쟁의 결과 아니면 난개발, 공유주의 결과, 비극인가요? 그렇죠. 어떻게 문명이 이렇게 쇠퇴할 수 있는지 이때 뭐 식인을 했다는 기록까지도 남아는 있어요. 뭐 구체적인 물증은 아직 발견이 안 된 것 같은데 먹어서 없애는 또 뭐가 남았겠어.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뭐 생각해 보면은 기근이 발생할 때마다 시기는 거의 뭐 중국이든 한국이든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에서 나타나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던 이거예요. 이게 모아이 석상에 대해서 우리 진실을 한번 들었잖아요. 이게 뭐 외계인들이 날라줬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어쨌든 우울하다. 나는 그런 걸 기대했지. 모아이 딱 만들어가지고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데려갔다. 승천했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수고했다. 그러나 실제는 굉장히 우울하고 비극적인 역사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이것도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모아이 석상이 과연 낭비였는가? 이 사람들한테 이런 것도 삶을 한번 지탱해 줄 수 있었을 수 물어볼 있겠네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정적으로 이걸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뭐 석상에 열광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문화적 에너지 자체를 석상 제작에 너무 쏟아붓다가 보니까 오히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홀히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죠. 예.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이긴 한데 그 석상들이 그 사회 안에서 그 가지고 있는 기능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제 생각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터섬 주민들의 입장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은 거의 1000년이 넘도록 자기들만 살았어요. 저 혼자 생각이지만 이 모아이 석상들은 어쩌면 이 자기들의 어떤 극단적인 고립성을 어떻게 한번 넘어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윌슨이었던 거죠. 네, 윌슨 같은 거예요, 진짜로. 윌슨이 뭔가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캐스터웨이를 보시면 그렇죠. 배구공에다가 얼굴 그리는 게 윌슨이잖아요. 예, 그래서 마치 누군가가 자기들이 이 섬에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소령 같이 라는 걸 알아차려 주기를 기다리듯이 아니면 자기들이 이 외딴 섬에 이렇게 위대한 문명을 건설했었다라는 걸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 이상을 살면서 걔네들이 이제 외부에도 문명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겠죠. 그렇겠죠. 전승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갈 수 없고 갈 수도 도달할 수 없고. 근데 아까 좀 말씀하셨을 때 되게 좋았던 게 뭐였냐면 모아이를 만들 때 막 으쌰으쌰하면서 일종의 어떤 대회 같이 했을 거다. 저 상상하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놀이 문화이자 잉여 에너지를 쏟아붓는 어떻게 보면 건전한 방법이다. 그래서 두 마을이 경쟁해서 우리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세우는 거 누가 더 빨리 하나 경쟁 한번 해보자. 일종의 올림픽처럼.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니면 노예처럼 때리면서 했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겠죠. 네네. 근데 문화인류학이나 이런 걸 좀 사례들을 살펴보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했던 모습이랑 우리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보면 근본적인 더 낭비하는 구조는 게 많은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음. 차원을 좀 넓혀서 생각해 보면은 그 바다 한가운데 딱 떠 있는 이스터 섬이나 이 우주 한가운데 외딴 곳에 있는 지구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렇네. 비슷한 것 같고 우리들 역시도 우리들 나름대로의 모아이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런 발버둥을 걸 치고 그러므로 아. 외계인과의 교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최 사장님. 예, 이렇게 씁쓸합니다. 하면서 또 네. 생태계도 그 가중에 또 우리들이 또 해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예. 아유, 너무 유익해졌어 지금. 유익해졌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좀 이렇게 딴지를 그래서 예. 여행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은 이게 어. 한 3일 정도 걸려요.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리고 어. 제일 많이 가는 방법은 한국에서 미국을 찍고 산티아고 칠레의 수도입니다. 거기로 가는 겁니다. 비행기로. 인천에서 미국 예. 갔다가 칠레 갔다가 예, 그렇습니다. 30시간 정도 걸리고 왕복 약 300만 원 이상. 오, 의 경비가 비싸다. 소요됩니다. 비행기 쌍만. 비행기 쌍만. 그 다음에 산티아고, 싹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서 이스터 섬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한 6시간 정도 걸리고 왕복 한 120만 원 정도. 이스터 섬에 더요? 추가? 공항은 예, 없죠. 추가가. 수상 비행기군요. 그럼. 있긴 있어요, 공항이. 아, 공항이 예, 있어요. 예, 예, 예. 이제는 어. 완전 예. 관광 상품이 됐구나. 아, 예, 나름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얼마야? 얼마 들어요? 비행기 값만 한 400이 넘죠. 예. 그냥 51구역 가십시오. 무슨 400만 원 들어가는 거야, 갑니까? 예. 그래서 언제 가면 좋냐면은 원래 성수기가 12월부터 3월이 거기가 여름이래요. 우리랑 계절이 반대야. 그렇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가면 이때 가면 물가도 비싸고 하니까 이게 칠레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칠레 사람들이나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됐어요 지금은. 예. 아니, 뭐 자기네 나라 중에 그렇죠. 하나니까. 예. 뭐 근데 이제 그렇다. 추천하는 시기는 9월에서 11월이 그때 거기가 봄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한테 가을이 거기가 봄이야. 그때 가면 날씨도 딱 좋고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섬 여행 경비는 섬 입장료가 일단 60달러가 붙습니다. 60달러? 네. 60달러면 얼마죠? 6만 원, 7만 원 정도. 뭐 입장료를 받는 예, 거구나. 렌트카도 한 하루에 60달러. 비슷하네. 예, 비슷합니다. 예, 6만 원? 그리고 숙소라든가 식당, 숙소는 뭐 하룻밤 자는데 한 15만 원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5만 물가는 원이요? 비싸대요. 거기가 좀 관광지라서. 그렇겠지. 아이, 그 식량이니 뭐니 다 그러니까. 수입해서 할 텐데. 예, 그래서 식당 저기 뭡니까 칠레 그 본국에서 만든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스터섬 홍보 홈페이지에 거기에 대놓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스터섬은 식량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음식 맛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크게 기대할 수 없다. 대놓고 그, 쓰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거기 문제는 아주 변덕스럽기 때문에 날씨가 그 선글라스라든가 또 바람막이 같은 꼭 가져가셔야 되고 여기는 이 이스터섬의 차량들은 자동차 보험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라고 또 홈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내가 치워도 예. 보험이 안 되기 그리고 때문에. 여긴 휴대전화 전파가 잘 닿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고요. 예, 하여튼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오지에 있는 이 섬에 가셔서 한번 이 인류의 운명을 한번 성찰해보는 기회를 가지시는 것도. 근데 돈 생기면 500만 원 되지 생기면. 지금도 저 지도를 예. 좀 보고 있는데, 예, 예. 여러분 혹시 그거 없으세요? 바다 공포증? 전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나도 좀 아, 그런데. 그냥 지도 음. 보는 걸 옛날부터 좋아했고 좀 많이 보면은 바다 한복판에 진짜 섬이 하나가 딱 있잖아요. 어떤 군도 제도 이것도 아니고 좀 무서워. 그냥 그래요? 섬뜩해. 좀 진짜 무서워하는 거. 무섭잖아. 안 무섭나? 근데 독시 지금 얼굴이 생각을 더 무서워. 해보면은 사방 그 옛날 폴리네시아 사람들한테는 바다가 거의 우주 수준이었을걸요? 아, 그렇지. 우리가 느끼기에 우주 수준의 그 방대함이라던가 예,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극복 불가능한 뭔 것처럼 느껴졌겠죠. 그렇군요. 예. 무서워.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외계인이었겠네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말 그대로 그렇죠. 근데 네. 외계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렇지. 외부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어제도 생각보다 유익하네. 예. 나는 뭘 기대했냐면 거선 문명과 또 외계인들과 인간의 조우. 예. 그것이 모아이가 만들어낸- 벌떡 일어서서 그러니까. 뭐 사이보그였어. 로봇 그러니까, 모아이가 에이, 이런 걸 기대했겠지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팠으면 걸로 팠을 텐데. 나는 너의 안티 히어로다 이 최사장아. 어쨌든 알았어요. 근데 봐봐요. 여기서 아까 뭐 이제 현대 문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좀 약간 연관성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석상을 건설하느라고 나무들을 베고 예. 환경 파괴가 일어날 때 이게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모르고 그래도 전혀 끝까지 몰랐죠. 간 거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저는 지난주에 했었던 발전소, 후쿠오카. 원자력 발전소 얘기도 좀 해주고 후쿠시마? 같이 그냥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이거 도저히 놓을 수 없다. 여름 음. 에어컨 어떻게 포기하고 물가가 2배씩 석유화학 제품들이라든가 아니 뭐 음. 전기 많이 먹는 금속 같은 거 그런 게 2배씩 오르는 거 우리 감당할 수 없다. 네. 미쳤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 이러다가 그럴 좀 수도 문제가 있죠. 생길 수도 진짜. 있지 않을까. 하지만 조상들이 모아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관광 사업을 하잖아.
우리가 우리가 방사능을 뿌려놓으면 외계인들이 오겠다. 와, 이거 신기하네, 얘들 봐. 여기 온다. 얘네들은 막 방사능에 적응했네. 막 이러면서 어쨌든 후손들의 모아리가 어떤 큰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유익해가지고 예. 우리가 잠깐 쉰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세도나는 아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있더라고. 근데 있어요? 미국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가 국립공원이라며. 네, 맞아요. 그래요? 알더라고요. 맞아요. 네. 세도나 국립공원. 네. 어쨌든 요번에 너무 유익한 거, 이스터 섬 세도나 되게 모르는 거 알게 돼가지고 너무 유익한 것 같은데 예, 잠깐 쉬었다가 요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